안녕하세요.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입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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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벌써 올해가 2달밖에 남지 않았는데요. 오늘 11월 1일이죠. 아, 그렇군요. 네, 어제가 10월의 마지막 날. 오늘 날씨 너무 하늘 아름답습니다. 네. 처음으로 경기 이 북부 지방의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 날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겹겹이 옷을 껴입고 여러분들도 지난달 저희 녹음할 때랑 전혀 다른 계절이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또 수능 시험이 있는 달이기도 하죠. 네. 수능 시험을 앞두고 있는 수험생들에게도 힘내시라고 전하고 싶습니다. 요즘 세상이 어수선하고 웃을 일이 없죠. 어떤 때는 너무 기가 막혀서 웃기도 하지만 네. 그래서 책을 통해서라도 재미와 활기를 좀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유쾌한 행복론 제목을 그대로 다 말씀을 드리면 어느 무명 철학자의 유쾌한 행복론입니다. 제목부터 벌써 행복해 보이죠? 오늘 발제자인 정임 씨가 이 책에 대해서 어떤 책인지 또 이 책을 어떻게 선택하게 되셨는지 소개 좀 해주시죠. 네, 이번 발제하는 책의 목표가 저는 재밌는 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재밌는 책을 찾다가 우연히 도서관에서 이 책을 알게 됐는데요. 저자가 1957년에 결혼한 상대를 만나기 위해서 지방신문에다가 구혼 광고를 냈다고 해요. 너무 재밌죠. 네, 쇼킹했어요. 네. 그 당시에는 중매 결혼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제 이분이 착하고 성실하고 대화가 통하는 사람 만나서 결혼하고 싶다고 구혼 광고를 냈대요. 근데 재밌는 거는 구혼 광고의 목적이 시골에 계신 70 넘어가신 아버지가 계시는데 아버지를 혼자 모시고 살아야 된다는 것이었죠. 그동안 저자는 4년 동안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돌아오겠으니까 그때까지 기다려달라 하는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러는 광고를 낼 수 있을까 그런 호기심도 들었고요. 그리고 제목도 유쾌한 행복론이라서 분명 재밌을 거야 라고 생각했어요. 네, 재밌었어요. 네. 유쾌했어요. 네. 그래서 오늘 다 기분들이 좋으세요. 재밌는 책을 읽고 오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정임 씨. 네. 그리고 실제로 이 책은 재미뿐만 아니라 감동도 있고 철학도 있는 책인데요. 저는 이 책을 읽다가 그 저자가 그 창문 너머 도망친 백세 노인 있죠. 네네. 네, 그 노인이랑 되게 닮았다는 생각이 맞아요. 그러네요. 네, 그 책도 참 재밌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책에 보면 활달하고 되게 맛깔나는 문장들이 소설만큼 재미있습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고요. 특히 재밌는 책을 읽고 싶은 분이나 데이트를 성공하고 싶으신 분, 연애 혹은 용기가 필요하신 분께 적극 권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저희도 이 책을 딱 시적절하게 잘 읽었던 것 같고요. 저는 사실 그 남자분들에게도 꼭 추천하고 싶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너무 모든 것에 맞춰서 살려고 하지 않고 내 식으로 살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또 한편으로 해주시는 것 같은 여러 가지 에피소드들도 있었거든요. 네. 자, 근데 그러면 이 책을 읽다가 가장 감동적으로 받거나 아니면은 어떤 장면이 있으면 그걸 소개해달라고 말을 하게 생각하니까 저자에 대해서 좀 소개를 해드려야 되는 걸 깜빡했어요. 네. 저자 소개를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자는 전시륜 씨라고요. 1998년에 67세의 나이로 돌아가셨어요. 네. 그리고 딱 한 권 쓰신 책이 이 책이시고요. 네. 충청도에서 태어났으며 서울 공대에 재학 중에 6.25로 학업을 중단하고 부산 피난 중에 통역사로 일하다가 제대 후 어려운 생활을 하였고요. 1960년대 초반에 혼자 미국으로 가서 대학에서 철학을 전공하고 대학원에서 물리학도 전공했다고 합니다. 이 수필집은 저자가 미국에 가서 생활한 이야기, 서울에 있는 아가씨와 6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은 뒤에야 결혼하게 된 에피소드, 미국 직장에서의 생활 등 재미있는 일화들이 많습니다. 평생 소원이 모국어로 된 자신의 책 한 권을 펴내는 것이었지만 출간을 앞두고 안타깝게도 췌장암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해요. 네, 근데 그러니까 이분이 수필 이 에세이 집에서 자신의 여러 가지 일화들을 많이 소개하고 계시는데 제 생각엔 그런 그 에피소드들을 만들게 된 중에 하나가 제가 너무 재밌게 생각했던 게 겨울 유학생으로 가난한 유학생으로 옷이 한 벌도 없어서 겨울을 맞이하게 됐을 때 떠오른 생각이 소련의 그 당시만 소련이었으니까 소련의 후르시초프에게 편지를 써서 거기에 있는 따뜻한 모피 옷을 좀 보내라. 네. 중고라도 괜찮으니 보내라. 가난한 고학생에게 보내라는 엽서를 썼다라는 얘기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히고 웃겼는지. 근데 저희가 사실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죠. 그런데 그런 걸 실제로 행하는 사람은 또라이라고 저희가 할 텐데 이분은 서슴지 않고 진짜로 그 엽서를 썼고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 엽서가 소련까지 전달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이런 식의 어떤 사실 생각을 해보면 옷 한 벌 없는 그 상태가 얼마나 처량하고 그렇죠. 어려운 상태인데 그것을 아주 재미와 어떤 기지와 해학으로 넘겨가신 이 인생을 살으셨던 이분이 얼마나 참으로 훌륭하신 분인가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삶의 자체가 이게 왜 일어나는 건 다 내가 그냥 그대로 받아들인다는 그런 자세로 사셨기 때문에 훨씬 더 수월하게 그렇게 힘든 상황도 그냥 유쾌하게 넘기지 않았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어려운 일을 많았겠습니까. 이 책에서는 정말 유쾌하게만 쓰셨지만 저희가 짐작컨대 쉽지 않은 인생을 사셨던 분으로 알고 있고 또 제가 아는 미국에서 오래 사신 분이 당장 이분을 아시더라고요. 그래서 워낙 초기 이민자 유학 60년대 초에 이민을 가셨기 때문에 그 이민자 중에서 굉장히 유명하셨던 그런 분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 아까 제가 부탁드리려다가 말했던 감동적이었던 문장이나 장면 있으면 소개해 주시죠. 네, 저기 감동적인 문장들이 되게 많은데요. 문장을 2개만 제가 읽고 또 에피소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랑이란 말은 죄라는 말과 같이 낡고 남용된 말이다. 그러나 인간관계에서 사랑은 지금도 우리가 기댈 수 있는 마지막 말이다. 그다음에 2번째 하나 더요. 나는 지금도 착함 다음으로 용기를 가장 큰 미덕으로 생각한다. 예지와 절제는 대체로 나의 이익을 도모하는 반면에 용기는 남의 이익을 도모한다는 점에서 차원이 더 높은 미덕이다. 네, 여기서 용기가 참 저는 좋았어요. 용기 있는 이 일화들이 되게 많잖아요. 네, 그리고 여기 제가 소개하는 재미있었던 부분은요. 아내와 맺은 평화 조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랑 이제 막 싸우고 하다가 서로 이제 자유를 존중하고 이제 수호하기로 약속을 했대요. 그 중에서 잔소리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뭐니 해도 평화 조약의 가장 큰 혜택은 서로가 잔소리하는 것에 종지부를 찍어 주었다는 데 있다. 천성적으로 사람은 누구나 잔소리하기를 좋아한다. 잔소리는 생존상 불가피한 필수 연장으로서 개개인의 유전자 속에 옥필로 새겨진 황금률이다. 잔소리는 인간의 열등의식을 축출하고 애고를 팽창시켜준다. 여보, 당신은 왜 100원짜리 물건을 130원이나 주고 샀소? 왜 곱창전골이 됐소? 왜 자면서 코를 골고 왜 엊그제 사장님이 오셨을 때 주책 없이 방귀를 꼈어? 하고 내가 아내에게 잔소리를 할 때 나의 잠재의식은 여보 툭하면 당신은 날 보고 게으름뱅이네 못난이네 가난뱅이네 하고 불평하지만 당신이 잘난 것은 무엇이란 말이오. 서로 헐뜯지 말고 살아봅시다 하고 은근한 신호를 아내에게 보냈다.
잔소리는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이지만 지나친 잔소리는 과식처럼 건전한 부부 생활에 해로울 수 있다. 이혼의 3분의 1은 지나친 잔소리에서 비롯되지 않는가 한다. 네, 사실 진짜 잔소리에 민감한데요. 저는 그 부부 생활하면서 잔소리가 자꾸 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잔소리를 읽으면서 아, 잔소리 하는 사람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 있었구나라고 생각이 들면서 아, 잔소리를 하는 편이 아니라 네. 잔소리를 듣는 편이에요? 네, 저는 주로 들어요. 아, 뭐 때문에 잔소리 들어요? 아, 남편이 뭐 이거는 안 해놨네, 저거는 안 해놨네 이렇게 하면서 주로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시는데요. 네. 그래서 그러면 정임 씨에 대한 그 기대치가 굉장히 높으신 거군요. 네, 그래서 제가 죽을 때까지 안 바뀔 거다. 그러니까 내려놔라. 소용없다. 라고 얘기해도 끊임없이 그러니까 잔소리하지. 아, 그냥 그러면 아, 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 네, 어. 얘기하죠 맨날. 나 얘기- 열심히 하고 있고 난 너무 잘한다. 아, 제가 스스로 막 죄를 추출하면서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아닌 것 같다고 얘기해요. 참 솔직한 부부인 것 같기는 해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잔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도 그만큼 좀 가까운 사이니까 잔소리를 할 수 있지 않나. 다시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잘 모르는 사람한테는 사실 잔소리 잘 안 하잖아요. 그 사람 그냥 저대로 살게 나도 간격을 둘 수가 있으니까. 네, 거리를 둘 그렇죠. 수 있으니까. 근데 가까운 사람은 사실 그만큼 가까우니까 네. 잔소리를 더 하게 되는. 그래서 평화조약이 필요한 것 아니, 같아요. 평화조약. 네, 평화조약. 그러니까 평화 조약이 필요한 거는요. 이게 저희 부부뿐만 아니라 잔소리라는 게 부모 자식 간이든 부부 간이든 아니면 내가 친하게 지내는 지인이든 그 잔소리를 함으로써 이게 뭐라 그러죠? 서로의 좀 행복을 침해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잔소리는 저는 최대한 한 번에 끝내려고 그러고 적게 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부부들이 평화 조약을 맺으면 어떨까? 조약만 맺어가 안 되고 네. 조약을 실효성 있게 네. 연습을 해야 돼요. 우리 또 생활의 달인이신 아이, 우리 성수 그것까지는 씨가 또- 아니고. 네, 다음 차례 넘어갑시다. 네. 그러면 말 나온 김에 네. 성수 씨 차례죠. 제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이렇게 보니까 이 책에서 공감되었던 부분이 있고요. 읽으면서 독자로서 또 정말 웃긴다 이런 장면도 있었었고 또 읽으면서 정말 감동적이다 그러면서 눈물도 약간 눈시울도 네. 적시는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공감했던 부분은 제가 평상시에 살아가면서 생각했던 것처럼 내 의지로 태어났는 거 아닌데 하지만 살아야 되니까 사는 거고 살 바에는 행복하게 살자라고 저도 생각했는데 이 책 말미에 보면은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이분도 유쾌하게 살기 위해서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한국에서 미국 건너가서 이민 1세대나 다름없는데 하지만 유쾌하게 살고자 했었기 때문에 유쾌한 삶을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랬던 것 같고 인생관이 참 저랑 공감했었고 그리고 웃겼던 거는 여기 보면은 부다페스트에 대한 용어 해석이 나오는데 주관적으로 해석한 거예요. 네네. 객관적인 게 아니고 네. 앞에 있는 부다는 뭐 서쪽에 헝가리 서쪽에 위치하는데 부처처럼 그러한 뭐 성직자 아니면은 마음이 좋은 사람들 아니면은 가난하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이 사는 곳이고 동쪽은 페스트인데 그 페스트인 것처럼 해충처럼 욕심 많고 권세욕 많고 부자들이 사는 네, 동네고 부자들이 사는 동네 다 이렇게 했는데 해석이 참 멋지지 않나요? 네, 그랬어요. 거기다 한술 더 보태서 드는 생각이 그래서 달마가 동쪽으로 간 이유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동쪽? 네. 그래서 저도 여기 뭐 부다페스트가 헝가리 안 가봐서 네. 다음에 헝가리를 꼭 가보고 싶다는 네. 저희 한번 헝가리를 가든지 네. 부다와 페스트를 합쳐서 부다페스트를 네. 하는구나. 네. 지명에 대한 유래도 그렇죠, 알게 이제. 됐죠. 네. 그리고 이제 한번 이렇게 눈시울을 적셨던 부분은 왜 아까 전에 정림 씨가 말씀 읽으셨듯이 했듯이 그냥 어떻게 보면은 본인은 미국에 있는데 4년 동안 유학할 동안 노부모이신 아버님 모셔줄 분을 구해서 실제로 보지도 안 하고 어떤 여교사가 결혼을 해요. 혼인신고만.
그리고 2주 후에 다시 너무 쇼킹했어요, 그죠? 그러고 나서는 이건 정말 미친 짓이다 해서 여자 쪽에서 파혼을 얘기했기 때문에 다시 이혼을 했는데 나이 들어서도 생각했을 때 그 당시에 그런 환경만 보고 얼굴도 보지 않고 시집 온다고 결정했던 그 여자의 마음은 얼마나 아름다웠을까를 생각하면서 한번 미국에 초대하고 싶다고 자기 주소까지 넌지시 써요. 거기다가 책에서. 하지만 제가 눈물을 흘렸던 거는 만약에 한국에서 그 사람도 이 사람을 잊지 못하고 있다가 이 책을 발견했을 때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닌 걸 알았을 땐 정말 저희들은 감동이지만 그분에게는 정말 가슴이 먹먹한 어떤 슬픔 내지는 안타까움이 아니었을까 싶더라고요. 그렇죠. 이 저자분 전시룡 씨께서는 이 책이 다 완성돼서 나오기 전에 돌아가셨으니까 책이 나온 걸 못 보신 거죠. 네. 저는 39쪽에 있는 부분을 살짝 읽어보겠습니다. 히랍 사람들은 이 현상을 카타르시스라고 했고 의학적으로는 이를 통리 또는 배변이라 하고 문학적으로는 정화라고 한다. 여자가 더 잘 운다는 것은 그만큼 여자라는 기계가 더 잘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다. 현모양처를 구하려면 컴퓨터를 잘 만지고 불어를 잘하는 여자보다 히스테리가 심한 아가씨를 골라야 한다. 말이 나온 김에 말이지만 히스테리라는 말은 자궁이라는 히라버에서 나왔다는 것을 알려드린다. 아니 저는요 히스테리가 심한 아가씨를 골라야 한다. 이러기서 굉장히 이제 좋게 해석을 했어요. 히스테리를 잘 한다는 건 그 여성이 자기 의사 표현을 확실하게 잘 한다는 거고 자기 의사 표현을 잘하는 사람은 그만큼 더 행복하기지기가 쉽겠구나. 그래서 오히려 그런 면에서 좋은 점수를 줬나 보다 했는데 바로 말을 그 다음 문장에 말을 싹 바꿔서 자궁이 커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 보고 정말 이분은 유쾌한 분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또 다른 이 인생을 참 재밌게 사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국에 가서 어머니 장사와 여친 장사를 했다라는 장면이 있었죠. 네. 어머니를 한 이웃집 이 친구 처음 시작한 게 친구의 어머니를 친구의 집에 방문을 했을 때 그 어머니가 이름을 미국식으로 이름을 알려줘서 어떻게 감히 친구의 어머니를 이름을 부르느냐. 한국에선 절대 그럴 수 없다. 동방이 에이지국이다. 그래서 어머니라고 부르겠다. 그렇게 하다가 자꾸 말로 어머니 부르다 보니 정말 어머니 같은 정이 들고 또 자식 같은 정이 들어서 용돈도 주고 생일 때 되면 과자도 보내주고 하더라. 거기서 반짝 힌트를 얻어서 전국 각지에 어머니들을 만들어가지고 그리고 더 재밌는 건 약간의 경쟁식을 부추겨서 저 LA에 계시는 어머니는 이번 제 생일에 15달러를 보내셨습니다. 그러면 그 다른 어머니가 경쟁적으로 더 20달러를 보내주시고 이랬다는 그 에피소드를 하시는데 얼마나 참 재밌게 사시면서 또 그분들도 사실 이렇게 재미있는 동양인 아들을 둬서 행복했겠다. 좋았겠다. 제 생각 돌이켜보면 그럴 것 같아요. 제 아들이 아닌 전혀 다른 성격의 아들이 하나 있어서 어머니 하면서 저를 대접을 해준다. 어른 대접을 해준다면 그것도 참 인생을 살면서 유쾌한 노릇이다. 네. 아니 너무 신기한 건요. 남의 집에 가서 자기 엄마한테 하듯이 밥 줘요, 뭐 줘요 이러면서 당당하게 요구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재밌다 생각했었어요. 연세가 뭐 있으시면 동양이든 서양이든 연세가 있으시면 살 만큼 사신 분들은 꿰뚫는 눈이 있다고 봐요. 네. 어떻게 보면은 약간 뭐 야같다. 뭐 이런 버릇없이 이럴 수도 있는데 실은 글을 읽어보면은 이 전시륜 씨의 어떤 마음이 많이 읽혀지잖아요. 전혀 야같다는 게 아니고 그냥 기분 좋게 하려고 그렇게 했던 거고 본인의 저 마음 깊은 곳에는 다른 어떤 굉장히 인간적인 면이 있다는 거 느끼실 거예요. 네.
그 호롤단신 미국에서 한국에 쉽게 나가지도 못하고 돈도 없고 그 옛날에 그 혼자의 그 유학 생활을 어떻게 견딜 수 있었을까요? 이런 기지가 있고 했기 때문에 이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지 않고 많은 상처 주지 않고 일생을 잘 사실 수 있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아 그리고 저기 하나 또 되게 여기서 좀 이렇게 기억에 남는 거는요. 그 데이트하는 요령을 설명하면서 그 데이트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어느 순간에 그 못생기고 뭐 저기 동양의 어떤 작은 남자가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금발머리 여자 모든 어떤 다 다른 여자들과 데이트를 다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쓴 게 재밌는 것은 데이트를 많이 해보면서 열등의식의 병을 고쳤다라고 자기가 자기 인생관이 세계관이 또 우주관이 바뀌었다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그 데이트를 많이 하고 여자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그 부분이 재밌기도 했지만 이 사람한텐 굉장히 그 열등의식을 해소해줬던 게 되게 재밌었어요. 감동적이고. 네. 인생을 앞으로도 이렇게 살 수 있겠다라는 그 용기를 찾지 않았을까 생각이 합니다. 이 책에서 그 저자가 그 진짜 멋진 삶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그 부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진짜 멋진 삶이란 언제나 삼계탕을 끓여 먹을 수 있고 기분이 좋을 때 여행을 할 수 있고 자녀를 교육시킬 수 있고 주말에 집에서 쉴 수 있고 똥차를 끌 수 있다는 것이 아닐까? 나는 미국 교포들 중에서 부자 중에 부자라고 믿는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근데 그러면 우리는 멋진 삶을 뭐라고 얘기할까요? 정임 씨. 저요. 위에 정의하신 게 다 저도 막 만족하는 부분인데요. 여기다가 그냥 하나 추가한다면 차 한 잔을 마실 누군가, 그러니까 남편이든 친구든 자식이든 아니면 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든 어떤 그런 누군가가 있으면 더없이 좋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네. 우리 하이파이브를 해야 됩니다. 저도 지금 그렇게 여기 써가지고 왔거든요. 네. 저는 누군가 내게 차 한 잔을 하자고 말 걸어올 때 흔쾌히 응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를 갖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이 멋진 삶을 사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똑같이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또 여기다 하나 더 추가하자면 나중에 더 나이가 들어서 그 손자들이 생기면 그 손자들이 내 자식들은 잘 아닐 것 같고요. 손자들이 살다가 좀 힘들거나 그럴 때 할머니는 어떻게 살았어? 이렇게 물어오면서 나에게 어떤 도움을 구하거나 아니면 위로를 얻고자 할 때 그때 같이 이렇게 따뜻하게 안아줄 수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면 되면 그런 멋진 사람일 것 같아요. 저는 아직 애를 키우고 있는 입장이라서 그런지 아까 전에 정임 씨가 말씀하신 왜 평화조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책에서 읽다 보면 부부 결혼이라는 게 부부 관계가 우선이 아니고 부모와 네, 자식 관계가 맞아요. 우선한다는 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생리학적으로 본능적으로 이렇게 그게 더 맞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자녀 아까 전에 부부 간의 평화조약보다도 저는 자식 사이에서의 평화조약 어느 정도의 거리 유지, 안전 거리 유지, 그리고 믿음을 가지고 그냥 지켜보는 어떤 그런 거, 잔소리 덜하는 거.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지금 오늘 내일이 행복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사실 우리가 이 저자의 분의 행복론을 보면 이게 세 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첫째는 자명종은 틀어놓지 않는다. 둘째, 먹고 싶은 음식을 마음대로 먹는다. 셋째,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세 번째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 이 부분이 굉장히 용감한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도요. 네. 넥타이를 매지 않는다는 얘기는 그만큼 남의 기준에 맞춰서 살지 않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겠죠. 네. 근데 그걸 표현을 하잖아요. 우리는 생각을 하더라도 뭐 표현을 다 못할 수 있는데 참 그렇죠. 네. 그래요. 그래서 저희가 서로 각자가 행복론을 정의를 하면서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떤 행복론을 갖고 계시는지요? 저는
매일매일이 힘들어요. 매일매일이 힘든데 보는 사람들은 저보고 즐겁게 산다고 해요. 아 그러면 분명히 힘들지만 즐겁게 살고자 하는 내 마음의 어떤 면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그렇게 보여지지 않나 싶고요. 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냥 힘들다 싶을 때 아 누구 그러더라고요. 물잔이 들고 있을 때 무거우면 내려놓으면 되는데 왜 그걸 못 내려놓고 계속 들고 무겁다 하냐 하는데 힘들 때 그냥 힘든다는 거 인정하고 그대로 내려놓는 거. 그리고 제가 아둥바둥 해봤자 바뀌는 상황이 아닐 때는 그냥 내려놓는 거. 그게 자체가 행복의 길로 가는 길이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도 연습이에요. 연습인 것 같고 연습하다 보면 유쾌한 삶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어요. 네. 정임 씨는 네, 저는 그 어느 자리에서도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한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약해서 잘 거절 못하는 편인데요. 자꾸 의사 표현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게 후회할 일이 적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중요한 것 같고 또 두 번째는 유머 있는 사람이 되려고 노력하거든요. 그러니까 유머라는 게 그냥 단순히 말장난이 아니라 이게 삶의 활력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삶의 어떤 의지고. 그래서 유머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네, 저도 유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니 유머 억지로라도 이렇게 좀 생각을 좀 바꾸고 하면 유머가 또 생기기도 하고 그러지 않을까 네. 하는 생각도 드네요. 모든 게 연습이에요, 언니. 맞아요, 맞아. 예, 저는 저의 행복론은 뭐 이렇게 좀 진부하긴 하지만 정의로운 사회에서 살 수 있는 것 그게 행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아, 왠지 난민을 일으키는 그런 시리아 같은 데서 태어났다면 아무리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고 뭔가를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인 곳에서는 살 수 없죠. 이 저자도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나라가 어딜까 거의 전 세계를 여행하시면서 네. 여기는 이렇고 저기는 저렇고 여러 가지 그 장단점을 얘기하셨던 것처럼 저희도 객관적인 우리의 삶의 어떤 시대를 잘 타고나야 된다 뭐 이런 말도 하는데 그 한 사회의 기본적인 조건이 개인이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는 그런 헌법 조항에 있는 그런 나라가 좀 갖춰졌으면 좋겠다 하는 그게 제 행복론입니다. 아, 좋아요. 지금 언니가 정의로운 사회 그러니까 고개 못 드시는 분들이 엄청 많을 것 같아요. 이런 말 듣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게도.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드디어 저희가 오늘도 이 시간을 마무리할 때가 왔네요. 행복하다는 것은 자신의 상태에 만족한다는 얘기일 것입니다. 기대가 높지 않고 또 상대방도 행복해지기를 바라는 그런 사람만이 행복을 자주 말합니다. 추워지는 이 계절에 행복한 사람이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스토리텔러들의 책수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